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신용환이고요. 요즘에 뭐 얘기하면 방송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원래 본업은 역사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역사 책 쓰고, 역사 논문 쓰고, 역사 가르치고, 제자들 키우고, 그게 주업인데, 어떻게 보니까 좀 방송 얘기가 자꾸 나오게 돼서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는, 요게 저예요. 다르게 생겼죠, 그렇죠? 잘 나와요. 화보 촬영 잘한 거고요. 여기 새로 나온 책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인 저자고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관련 책, 인문학 책을 주로 썼던 입장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어린이용 책을 썼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책을 썼고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랑 다른 사실 좀 심각한 책을 편집했었던 에디터가 아이들을 위한 좀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저도 이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의 첫째가 이제 5학년이 돼요. 근데 아마 여기도 혹시나 이제 학부모님들 계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제에서는 5학년 때 이제 역사를 배워요. 5학년 2학기 때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제 친구들도 결혼해서 애들이 또래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 남자 동기 녀석들은 자녀 교육에 별로 관심 없는데, 제 또 여자 동기 친구들이 이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막 저한테 협박성, 어떻게 애를 길러야 돼서 약간 그런 계기들이 좀 뭉쳐지면서, 그러면 내 아들, 그리고 내 아들 같은 우리 자녀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역사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사실 그런 걸 썼는데, 책을 내고 나서 아이들한테 제가 손편지를 써서 선물로 줬는데, 애들보다는 제 와이프가 더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뜻하지 않은 대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서 좀 흥미로운데, 자, 제 얘기는 잘 들리세요? 네, 저도 약간 낯선 환경에서, 지난주에는 권희롱 선생님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권희롱 선생님이 이제 범죄자들을 다루고 이런 야생이 현장에서 뛰어다니시던 분이셔서 이런 데가 되게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농담하는데 분위기 안 좋아지네요? 좀 중편하고 얘기로 들어야 될 것 같고, 권희롱 선생님하고 되게 친합니다. 되게 제가 좋아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요. 단순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을 들어보셨죠? 역사는 암기 까먹이 아니다. 이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고 누구나 다 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현실이 그런가요? 가 저의 어떻게 보면 아이의 책을 쓰게 되는 첫 번째 문제의식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을 제가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한 손편지 써서 주고 와이프한테도 책을 줬어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왔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면서 막 이런 책이 나왔어야 돼 그래놓고 저희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저희 와이프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선사시대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역사는 암기가 아니고 역사를 내가 나의 삶의 어떤 주제로 활용하고 느끼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는데, 워낙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게 머리랑 몸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이 들어와서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를 이렇게 질문하는, 암기형 질문하는 거 보고 제가 거기에 다 트집을 잡고 제 와이프를 뭐라고 그랬다가 이런 바가지 먹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역사는 암기가 아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진짜로 역사를 외우고 아는 척하고 그런 거가 아닌 나의 삶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뭔가의 먹거리 문제에서의 좋은 도움을 얻거나 이런 거를 누리고 있는가, 거기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는 아이들이 왜 쓴 책이긴 하지만 어른들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긴 한데, 내가 어른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아이가 됐든 간에 조금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잘 아시다시피 역사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는 분들이 이제 영화를 주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어떤 유명한 역사 영화나 드라마 힌트를 치면
붙는 논쟁이 뭐죠? 그게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이 논쟁으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감정적인 싸움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순한 질문이지만 역사는 암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번에 두 개는 이제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는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시험을 봤죠. 제가 수학능력 시험 아주 초기 세대인데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이름만 바뀌었지 수능을 보고 그날 밤에 제가 갈 대학이 정해지더라고요. 아무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을 창의적으로 길러야 된다. 독서 토론도 시키고 여러 노력들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했듯이 암기 시험 구조가 사라지지 않고 기존의 입시 구조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이 창의성도 하나의 좀 억압적인 도구가 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창의적이어야 돼! 내 삶이 창의적이지 못한? 근데 제가 밑에다가 슬쩍 이제 빠친코 드라마 아시죠? FTV 때문에 요거 이제 3년 전에 제가 이 드라마 대본이 나왔을 때 대본 감수랑 작품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라마가 뜨니까 뭐가 뜨니까 뭐가 뜬다고 해서 정말 고생하신 분들 따로 있는데 마치 요즘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제가 무슨 감독된 줄 알고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까지도 이렇게 좀 화제가 됐는데 사실 놀랐어요. 왜냐면 3년 전이면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그 기생충 이런 작품들이 처음 화제가 될 때, BTS가 처음 화제가 될 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딱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아예 100% 미국 자본 애플TV에서 100% 자본을 선정을 해서 이제 소설이죠. 원작을 찍는데 더 수준 높은 고증을 하고 싶어서 한국인 전문가를 찾는다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볼 때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 뉴욕, 시애틀 이런 데 있는 사람들하고 동시 면접을 보고 해서 제가 이제 저랑 2명이었어요. 역사자 2명이 이제 그 초기 대본 고증을 했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하냐 했었을 때 이제 이야기가 두 가지 답변이 왔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 아시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진출해야 되는데 그 진출 포인트는 K컬처다. 이게 딱 등식이 미국 사회에도 성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먹히면 아시아 전체에서 먹힌다. 이 믿음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작품을 만든다면 그 작품은 정확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만든다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는 한국의 역사 문화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는 본인이 하시는 건가요? 애플의 입장인가요? 애플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혹시나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6부작짜리를 A4 한 20장 정도 정리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20장 정리한 모든 내용이 다 반영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대사까지. 그리고 원본, 그 원작 소설을 보면 이민지 작가가 미국 이제 교포기 때문에 한국 사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쓰셨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보면 금가락지를 이렇게 주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딸이 이제 오사카로 이민을 가니까 가서 잘 살아라 하면서 금부치를 줘요. 근데 그 소설에도 금반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는 금부치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은을 주죠. 은가락지, 은장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는 금을 주는 문화는 없고 금이 많지도 않고 금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은이 많습니다. 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소설 원작의 내용을 어기고 그냥 은가락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일종의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잘 돼서 이게 지금 더 부각을 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시장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서구의 엄청난 문화 자본이 한국의 역사 문화에 주목을 하고 있고 그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하게 고증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이 역사를 공부해서 첫째가 나한테 유익한 거, 두 번째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그 사람이 꼭 역사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역사를 잘 알고 잘 누리면 그 사람의 직업적 인사이트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업적 인사이트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내부보다도 외부에서 더 먼저 알아보고 진행을 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창의성을 가져야 돼, 창의성을 가져야 돼. 이런 말은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사실 이미 임박한 상황이 됐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그것을 활용 가능한 단계가 되면 그것은 조금 세속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가 돈벌이가 될 수도 있는 시대, 혹은 우리 아이들이 정규 교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특별함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만 살짝만 붙이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그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쭉 경로를 분석해보면 다 남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중고등학교 나오고 똑같은 대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스펙을 쌓고 똑같은 경력 속에 사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결국은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도와 시스템 자체를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똑같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언가, 그런 것 중에서 역사 공부라는 건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의 시점으로가 있습니다. 제 얘기 재밌게 듣고 계신 거 맞나요? 네,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아니 억지 박수 유도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게 제가 말씀 게 아니고 이렇게 아직까지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자의 입장에서 다들 마스크를 하얀 거 검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정을 지어도 전 잘 느끼지 못한다. 약간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게 그리고 요 얘기까지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또 하나의 좀 신기한 현상 하나 보면 역사 인물을 두고 감정적 싸움이 되게 심해졌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대사를 어떤 사관으로 바라볼 것이냐, 고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주류의 입장, 그러니까 주류사학계의 입장, 제야사학계의 입장, 이런 진영의 논리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고종 개 좋아시다, 이 싸움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미스터 선샤인 보신 적 있죠? 미스터 선샤인의 고종이 꽤 멋있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흥미로운 게 뭐냐, 기성세대는 뮤지컬 명성황후를 본 세대들이잖아요. 이 세대들은 고종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완전 안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같은 유튜브 특히 이런 데 댓글 같은 거 보면 고종이나 명성황후에 관련해서 그냥 다 욕이에요. 그게 트렌드예요. 이게 저는 정상적인 상황인가? 우리가 누리고 활용하고 이용해야 될 어떤 주제,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이야기들을 두고 그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저 사람 좋아, 싫어, 좋은 놈, 나쁜 놈, 더 치마받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는 이런 걸로 사실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태행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제가 이번 책에서 나름대로 냈었던 화두는 질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제가 대충 어떤 의도로 역사책을 쓴지에 대한 서론이고요. 벌써 15분이 지났어요. 큰일 났고요. 역사부터, 선사시대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쓸 때, 책 펴고 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조금씩 무슨 설명을 하냐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넣어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되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봤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비슷하잖아요. 일단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식을 해 먹어야 되고, 그 음식물이라는 것은 결국 다 농산물이죠. 내가 농업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의복, 옷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업이 있어야 되고, 대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직장과 군집 단위의 커뮤니티 내에서 살아가죠. 물론 최근에 와서 SNS나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구조,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무릇 살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거죠. 인간은 이렇다 라고 하는 인간의 문화적 특질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본다면 싹 다 여기가 아니고,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암기식으로 공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박물관을 가자. 돌덩이가 있지 않냐? 선사시대는 구석기 시대랑 신석기 시대로 나눠. 구석기 시대는 이동생활, 신석기 시대는 정책생활, 농업의 발전, 이렇게 외우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와 동일한가 안 동일한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정책생활을 근거로 해서 의식주를 갖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흥미롭게도 굳이 진화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기원전 한 6만 년경 지점에서 호모사피엔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생활 양식으로 따지게 된다면 기원전 만년경부터 이 소위 말하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전환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모습이 생기게 되는데, 봐봐요. 하나는 왜 신석기 시대로 왔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어떤 천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한 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사실은 기존의 대다수의 인간들이 그냥 해왔던 대로 사냥을 하거나 열매를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이런 활동을 할 적에 어떤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단어가 별로 느낌이 안 오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뭐 이런 존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런 식의 남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자연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고 떨어진 자리에서 과일이 썩어서 씨앗이 떨어지고 나면 떨어진 자리에서 다음 해에 싹이 터서 열매가 자라난다는 걸 발견을 했겠죠. 발견의 단계죠. 그 다음 단계 또 뭐가 필요하겠어요? 발견만 한 게 아니라 모험을 해보는 거죠. 본인이 씨앗을 받아서 뿌려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자라나는 걸 보겠죠.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초중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예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입장에서 상상해보고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오늘 우리가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천재적인 혁신가들, 뭐 에디슨으로 이야기한다면 에디슨이 없었다면 지금 전등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낼 일 만무하고 영화도 못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선사시대 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발견하고 발명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작됐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를 시작하면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굳이 역사적 용어로 쓰게 되면 농업혁명, 신석기혁명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 굳이 말씀드리면, 자, 음식을 만들어요. 우리는 음식을 이야기하면 여러 종류의 음식을 생각하지만 시루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의 음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죽의 형태였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기를 들짐승을 잡아서 구워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식기의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약간 배제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음식은 다 국물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루는 언제 나오냐면, 시루는 삼국시대 때 빠르면 3, 4세기고 늦으면 5, 6세기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시루가 등장하면서 떡같이 찌는 음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먹는 거 얘기하니까 기분 좋지 않으세요? 저는 좋습니다. 근데 뭐냐면 국물로 된 음식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국물로 된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릇이,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릇을 만들어야 되죠. 그릇을 만드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고 물을 섞어서 이겨서 그런 모양을 만들어요. 이것도 문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한 다음에 노천에다 구워요. 근데 노천에서 불을 피우면 노천에서 아무리 불의 온도를 높여도 최대 3에서 40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우고 나면 그게 독이죠. 그러니까 토기죠. 토기는 그 자체로 여러 번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눅눅하면 맛스러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과 흙이 섞이면서 먹기 불편해질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신석기 시대 때 들어와서 두 가지 변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먹는 데 있어서 엄청난 혁신이 있었다는 얘기 제가 하나 말씀드린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대충 머리를 굴려보니까 그것도 물론 그 중에 혁신가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건데 해보니까 이 그릇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토기가 이제 다 눅눅해지니까.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다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인류가 도자기의 발전의 역사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는 게 안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내는 아이디어 중에 유럽 사람들은
유리랑 금속기를 개발해요. 근데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어요. 금속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냄비에 라면 끓이면 빨리 뜨거워지는데 손으로 못 찝죠. 뜨거운 음식들 냄비 그 쇠붙이에다 못 먹잖아요. 그 온도에 문제가 있는 거고, 유리는 지금은 강화유리. 강화유리는 1787년에 개발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강화유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유리잔에다가는 좋은 와인을 따라 마실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그 식사하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발명이 되었지만 제대로 활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도자기로 나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갔던 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는 고령토가 없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기 있잖아요. 그 도자기를 구워내려면 최소 800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은 800도로 열을 올려버리면 도자기가 무너져요. 흙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추치정 시대 때나 한나라 때가 되면 우리나라 그 중국에서 가마에서 도자기를 생산하잖아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일단 고령토를 통해서 800도 이상의 열을 감당할 수 있는 흙을 발견하고, 가마 아시죠? 가마에 나무를 넣어서 붓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엄청난 열기 속에서 갑자기 지금 제가 도자기 특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역사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 나무가 타면서 검다락한 재가 싹 돌면서 액체로 변해서 그 도자기에 다 붙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잿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좀 세련된 말로 유약이라고 해요. 자연 유약이 되는 거예요. 발명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고려시대 때가 되면 우리가 그걸 배워와서 삼강천재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석기 시대 때의 생활 양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권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SNS를 통한 대화, 교통수단의 발달, 직업의 분업화, 공업의 발전, 이건 다 산업혁명 때 얘기를 하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꼭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사를 같이 보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말씀드려보고 싶었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데,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신 적 있죠? 재밌으셨어요? 거기 끄덕이면 안 되는데 약간 재미가 있나요? 네, 이거 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박물관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너 그런 발언 조심하라고 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깊이를 모를 때 우리나라 박물관을 가게 되면 첫째 딱 들어가는데 막 돌로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빠가 뭐라고 했으니까 하다가 딱 꺾고 들어가면 청동기로 들어가니까 관심이 있을 법한데 그냥 뭐 이렇게 되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자, 청동기관에 들어가면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뭐예요? 다 청동검이에요.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청동기의 90%는 다 청동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유물의 90%는 다 청동검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하고 진지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류는 칼을 만들었을까? 생선 자르려고 만들지 않았을 것 같죠? 그렇죠? 보세요. 인류는 불의 역사예요. 불의 온도를 600도 이상 올리기 시작을 하면 드디어 돌에서 금속을 추출할 수 있대요. 600에서 800도 사이에서 구리랑 주석이 추출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구리와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 돼요. 근데 청동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청동은 주물을 하기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화려한 장신구를 만들기 좋아요. 청동기가 시작된 데는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지만 청동기 문화의 최고의 전성기를 연 나라는 중국 상나라예요. 상나라의 그 청동기 우리나라에서 전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뭐 장식은 장식인 거고, 문제 뭐냐? 칼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청동 농기구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청동 농기구? 들어보셨으면 잘못된 정보를 접하셨을 거예요. 청동 농기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청동 농기구는 거의 없냐면, 청동 농기구는 흙을 까지 못해요. 흙을 파지 못해요. 쉽게 부러져요. 쉽게 부러져요. 근데 청동기는 뭘 할 수 있냐면, 땅을 파고 경작을 할 수는 없지만 찔러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리고 요 시기에 뭐가 등장하냐? 비로소 신화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화 이야기가 언제나 우리 송일국이가 너무 옛날 건가요? 이렇게 막 아래서 나왔다라든지, 제가 예전에 저희 대학교 수업에서 학생들 앞에서 송일국 농담했더니 애들이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소리를 듣는, 선생님 송일국이 누군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었던 적이 한번, 너네 주먹을 모르냐니까 애들이 그다음부터 저를 왕따시키는 애들 경험이 있었는데, 이제 뭐 아래서 나왔다, 단군 신화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서
그걸 보면 핵심이 뭐죠? 신화의 주인공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아래에서 나오거나 혹은 뭐 아예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막 상자 안에 있는데 옆에서 닭이 울거나 뭐 이런 신비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나라를 세우죠.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청동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한편에선 칼이 엄청 만들어지고 한편에서는 특정한 구조만이 신비하다, 신성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게 등장하다라는 거예요. 즉 인류는 선사시대의 말미에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면서 오늘날과 같은 생활 양식을 구비하고 곧장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칼을 만들고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단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시무시한 순간이에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고고학적 유적지를 검토하다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처음에는 주로 고고학 그 유적지에 가면 다 죽여요. 이기고 나면 식량만 뺏어오고 다 죽여요. 그 다음 단계로 청동기 후기로 가게 되면 남자만 죽어요. 남자만 죽이고 다 갖고 와요. 여자를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나 노예로 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되면 남자도 잡아오기 시작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되게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아이들하고 이 불편한 대화를 언제쯤 나눠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저는 첫 번째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먼저 나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숱한 인권유린이나 전쟁 같은 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의 과거사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기 어디죠? 지금 당장 수단이나 이런 데 가서도 온갖 전쟁 내전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커나가다 보면 마주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냥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의감도 갖게 되고 옳고 그름도 알게 되고 가치도 알게 된다라는 비극성에 젖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문제는 딱 청동기 시대가 그런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우리는 언제쯤 나눠봐야 되는 거야. 혹은 적어도 나는 이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와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사실은 해볼 수 있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근데 이때부터 또 인류가 계속 나아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던 인류가 그 다음 단계는 또 더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나가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화를 조금 더 불편하게 이어가 보면 어떤 질문을 갈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로마 제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 제국이 크고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미국 드라마를 보면 자 로마인들한테는 위대한 나라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유럽에 태어났었을 때 로마인이 아니라 게르만족이나 켈티족이나 바바리안으로 태어났으면 로마인들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떠세요? 싫잖아요, 그쵸? 대영 제국이 유명하잖아요. 영국이 막 식민지 엄청 많고 영국인으로 태어나면 최고죠. 그런데 영국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보다 더한 저주가 없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별마다는 도서관은 그런 적이 없겠지만 사실 이게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서점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 우린 충분히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드로스, 위대한 대영제국, 영국제국 이런 얘기를 너무나 편안하게 해요. 만약 그렇게만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오늘 적어도 인권의식과 뭔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실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들 한번 이런 얘기를 왔었어요. 아니 그런 말로 똑같이 하면 대일본 제국의 위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봐라. 그들이 아주 외진 곳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다음에 조선을 식민화시키고 남만주에 진출해서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중국과 싸우고 미국에게 유일한 타격을 입었던 그 위대한 나라요. 요거 딱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에 그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당했던 피해니까 분노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고대사로 와버리면 광개토대왕 갖고 고민도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전성기를 본다라면 어찌됐건 광개토대왕이 광대한 영토를 만들었고 또 그 시대성 자체가 그렇게 팽창하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족의 번영기다 라는 말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또 한편에 생각해보면 무작정 우리는 화려했고 우리는 위대했다 라는 말을 쓰기에는 우리가 약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구석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지점, 약간은 불편할 수 있고 곤란할 수 있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려면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역사 공부는 제가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이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을 하게 되고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질문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해답인 줄 알고 갔더니 그게 완벽한 오답인 것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고 그때는 오답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게 해답인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계속 잊지 못하는 건 어느 날 되게 힘들었던 날 차를 몰고 이렇게 막 강변북로를 가고 있는데 그날 제 자신에 대해 되게 이렇게 막 한탄하던 날이거든요. 저의 어떤 소심한 성격, 막 한탄하는 날인데, 저의 어떤 영혼의 반려자인 그 배철수 씨께서, 배철수 하신 줄 잘 모르세요. 저는 반려자고, 아니, 하여튼 근데 배철수 씨가 그날 그 라디오 DJ 이거 하시잖아요. 그날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장점이고 단점이다. 뭐 여러 얘기 속에서. 그게 정말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 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그 당시 그러니까 광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니 지금 심 선생 지금 우리 민족의 번영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한 이야기야? 이런 비판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때만 하더라도 완벽한 소수의 대왕과 귀족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소수의 왕족들이죠. 오부가의 옛날에 태왕사실 이거 너무 옛날 드라마 아무튼 이렇게 대놓고 비웃으시는 건 이거 상처받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게 오부가의 귀족들만의 사회예요. 거기서 뭐 민족을 이야기한다. 거기서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춘원 이광수의 소설 같은 거 보면 신라인데 칼싸움하다 잡혀서 백제에 넘어가서 백제 사람들 이런 글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제가 아까 민족의 번영기란 말을 썼지만 냉정하게 얘기했었을 때 아니 그게 민족의 번영이야? 그냥 지들 귀족들의 권력 노름인 거지. 그때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 이런 비평적인 비판도 가능하고 반대편에서 야 생각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 너무나 지배층 위주로 바라보는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언제나 고구려 백제신라 하면 사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광개토 대왕, 장수왕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긴 자 위주로 가고 근데 되게 뭐냐면 이게 있죠? 얘기 살짝만 붙여서 이어가 보면 이어가 보면 여러분 백제 아시잖아요. 근데 백제가 쉽게 망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백제가 한강유역을 뺏긴 다음에 장수왕 한강유역을 뺏긴 다음에 남쪽에 내려가서 오늘날 부여, 익산 이 일대에서 굉장히 번성을 해요. 그리고 그 번성했던 문화가 일본에게 영향을 줘서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이 되는데 어떻게 지정이 되냐면 백제 문화유산이 유네스코로 지정된 이유는 동아시아 문화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패배했지만 패배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아시아의 발전된 문화의 유통로 역할은 고구려나 신라도 훨씬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패배했다는 결과만의 딱지를 딱 붙이지만 실제로 한강역 뺏긴 다음에도 100년 정도 번성기를 가요. 그래서 무령왕 때도 영토도 많이 수복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해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대부분 다 그런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딱지를 댔었을 때 우리 대부분 다 평범하고 실패를 반복하다가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평범한 인생인데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는 것은 저게 4세기 근초고왕, 5세기 광개토대왕, 6세기 진흥왕, 신라의 삼국통일, 김주신, 그 다음에 대조영.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근데 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단순하게 이번 책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역사 공부를 하고 역사 이야기를 하자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해진 것, 특히 부모님들이 정해서 아이들한테 밥 먹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상의 풍성한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답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제 책을 읽고 혼자 감동한 다음에 야 선사시대 역사시대 차이가 뭐야?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미 부모가 정답을 갖고 있어요. 물론 정답을 아예 안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다만 두세 개인 거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좀 풀어가야 될 숙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나온 김에 약간 저희가 뭔 얘기하는 거 알까리 하시죠? 이게 저의 능력이고요. 끝나고 가실 때 하나의 명쾌한 해답이 없다기보다 저 자식 때문에 되게 정신이 없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최면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물 한 모금 먹을게요.
지금 제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시죠? 되게 어색하고요. 굉장히 낯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제가 생각보다 되게 낯가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권일호 선생님 안 계세요. 권일호 선생님 이렇게 되게 착하게 보이시지만 항상 어떤 모든 존재를 선과 악인으로 나누는 무서운 분이고요. 저는 그냥 까다로운 정신나가고요. 그러니까 권일호 선생님 얘기가 안 터진다. 제가 오늘 권일호 선생님 카톡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으시다고. 미쳤다. 죄송합니다. 네. 자, 미쳤어요. 네. 저 정말 너무 좋아해서. 자, 고려 얘기해볼게요. 상관총리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겪는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통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타이완 문제를 두고 아주 뜨겁죠. 그리고 우리도 불성에 뛰어들었죠. 지금. 그러니까 나토에 막 가고 IPF 가입 지금 난리예요. 아니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딱 여기서 좀 끊기 때문에 더 어떤 원하는 거든 원하지 않는 것 저한테 더 이상 말을 시키지 마십시오. 왜냐면 정치보다 더 큰 주제가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정치에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튼 하나 분명한 건 내가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든 어떤 시사적 입장을 갖고 있는 간에 하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뜨겁다는 것만큼 분명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아이가 되는데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애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희 아빠가 그래서 아빠가 자기 어렸을 때 감자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막 그런 거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얘기한 뭐냐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한국전쟁 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신 분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가 너무나 큰 파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한 40대 중반 되는 사람들이 제 아버지 세대가 보기엔 아유 어린 놈 젊은 놈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도 이제 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냉전의 붕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 막 보는 거 막 이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45년의 분단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냉전은 붕괴가 된 거니까 우리는 직접적으로 냉전 문제에 여전히 매여 있는데 전 세계적 냉전이 붕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신냉전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역사 공부의 흥미라는 것은 적어도 거시적인 관점을 갖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고려 시대를 보면 고려의 외교를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사실은 고려사 연구자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여기 전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지도예요. 지도인데 초기에 고려가 세워질 때는 중국에 송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바뀌면서 나라가 망하고 새로 쓰면 그 사이에 분열기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가 5대 십국시대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공교롭게 저 북쪽에 거란이 세운 요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중국 왕조는 송나라, 당나라 이렇게 불러줘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근데 요, 금, 원 이렇게 안 부르고 거란, 여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4대 기와 중간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란이 세운 요 나라가 이 당나라가 망하고 송이 흥기할 때 전성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연인십육지라고 해서 만리장성 이남의 꽤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을 통일했었던 송나라의 조강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걸 뺏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고려와 송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워지잖아요. 이 시기 때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요가 들어서요. 즉 신생국가인 고려는 태조 왕건이 공개적으로는 굉장히 발해를 우리 고구려에 품받기 때문에 요를 미워했지만 요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고려는 기본적으로 송과 용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여진족은 하나의 강성한 나라는 아니지만 얘네들은 유목민이고 말을 잘 달려요. 그래서 우리가 야만적으로 보고 컨트롤하다고 하지만 막상 전투를 하면 쉽게 이기지 못해요. 워낙 말을 잘 하는 친구들이어서 이게 처음에 고려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역사 좀 아시는 분들은 서희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란이 세 차례 침략을 했고 그 중에 서희가 첫 번째 침략 때 외교를 딱 해서 거꾸로 땅을 뺏고 보냈더라. 여기서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게 가면서 역사 공부가 위인전으로 전환이 돼요. 이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물론 서희는 대단한 사람이죠. 위인으로 불린다고 저도 봐요. 왜냐면 10만 대군을 끌고 들어왔었던 상대 군대의 정확한 의중을 알고 그 의중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개척한 다음 우리가 이렇게 얻어서 해결을 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의 역사 공부가 지나칠 정도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위인전, 주인공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서희가 전쟁을 막았죠. 문제 뭐냐? 그 다음에도 고려는 친송 정책을 펼쳤고 거란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침략, 3차 침략이 진행이 됐었고 2차 침략 때는 분전을 했지만 졌고 3차 침략 때는 초기에 항복을 했지만 결국은 귀주대첩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3번 싸우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기지 못했더라도 적어도 요 나라가 고려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이 어떤 그 무인으로서의 기상을 보였던 건 분명하거든요. 굉장히 업적이죠. 근데 이게 초기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 뭐냐면 이 모델에 적응이 되어갈 그 무렵에 금나라가 한길이에요. 아굴타라고 하는 천재적인 인물이 나와서 여진족을 싹 규합한 다음에 거란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요 나라를 없애고 중국으로 밀고 내려와서 중국의 북부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중국이 양쯔강 이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죠. 다시 한번 동아시아의 국제시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나와요. 이자겸이 4대 예를 수용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교과서는 굉장히 민족주의적 서술이 강하고 신채호 선생 들어보셨죠? 신채호 선생의 자주 이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예종과 인종, 즉 고려의 국왕을 예속화시켜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자겸이 금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면서 4대의 관계를 맺었다를 되게 대놓고는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부정적 느낌으로 배워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누가 봐도 새로운 판권 주자는 금이에요. 그리고 금나라는 중국의 북부까지 점령했었어요. 이 상황에서 고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자겸 개인에 대한 혹은 이자겸이 귀족, 문벌 귀족으로서 고려 왕실에 깨친 해악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세계가 요동을 칠 적에 때마 그 전에 거란이 있었을 때는 3번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봤었을 때 사실 넌 어떻게 생각해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금을 4대로 모시고 사실 여진족이 또 우리가 하대했던 나라인데 우리가 형님의 나라로 바꿨거든요. 그러고 나서 금한테는 우리가 단 한 번도 침략을 받진 않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이걸 받는 거. 근데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는 몽고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몽골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왜냐면 몽골인에 대한 중국인들의 비하 용어예요. 굉장히 더러운 놈 이런 뜻이에요. 눈에 말씀드리지만 예족, 맥족, 예맥족, 동이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거 다 욕이에요. 그래서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활을 잘 쏘는 동이족의 후예야, 예맥의 후예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튼 나중에 보면 이 관계도 쉽지 않았는데 문제 뭐냐? 그 다음에 몽골이 힘을 길러서 금을 멸망시키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송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유목민족 최초의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왕조가 등장했잖아요. 또 한 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왕조 470년 기간 동안에 국제 질서가 3번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과 같은 사회 변화 속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사회 변화 속도가 훨씬 느릴 때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사회 변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사실 고려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는 속도 못지않은 빠른 사회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거란과의 관계, 요와의 관계에서 좀 실패했던 거고 금과의 관계에서 꽤 성공적이었던 거고 그리고 결국 몽골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가 결국 몽골을 모시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 100년간 지내면서 나름 평화롭게 지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몽골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뭐죠? 알다시피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명나라, 반란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충격적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데 여러분 무신 정권 아시죠? 이거 뒤에 갖고 왔어요. 무신 정권이었는데 도대체 최근 드라마에 어떤 것도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냥 옛날에 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아무튼 다 모르시는 분이고 할 말은 없고요. 자 보세요. 무신 정권 써놓고 갑자기 일본 사람이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높은 사람 느낌이 나죠. 이 사람이 누구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예요. 이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자, 마쿠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쿠는 에도 마쿠죠. 에도 마쿠 전이 무로마치 마쿠고 무로마치 마쿠 전이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마쿠예요. 가마쿠라 마쿠를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시기를 보면 연도를 보세요. 무신정이 뭔지 아시죠? 막 이의방, 이의민 이런 애들이 일어나서 권력을 잡았던 게 1170년에 무신정이 일어났거든요. 그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일본에서 여러 무사들 간의 경쟁을 하다가 약 15년 이후에 가마쿠라幕府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 입장에선 일본은 아예 관심도 없던 나라인 거예요.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일본의 역사 발전이 진행이 되면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일본도 무신이 권력을 잡았어요. 다만 우리는 무신 정권이 계속 못 가요. 왜 계속 못 가냐? 중국 문화, 그리고 유교 문화 이런 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무신 정권도 말이 무신 정권이지 실권만 무신이 잡고 있는 거지 실제 국가 운영은 대부분 무신들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다가 결국 무신들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근데 일본은 유교의 영향이 거의 없고 중국의 영향이 거의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무사 정권이 쭉 가요. 가다가 우리 고려 말에 가마쿠라幕府가 망해요. 가마쿠라幕府가 망하고 조선이 쓰기 또 전후에 일본의 두 번째幕府인 무로마치幕府가 들어서요. 그러면 언제나 한 왕조가 무너지고 저만 너무 흥분한 것 같아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흥분하기 위해서 원래 제가 그렇게 제일 좀 눈치 보다가 한 30분 지나면 듣던 말도 떠드는 거예요. 지금 저기 데시벨 너무 올라가세요. 한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쓸 때는 사회적 혼란기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먹고 살 게 두툼해지니까 일본의 큐슈 섬 아시죠? 사실 예전에 효도관광 많이 가던 데잖아요. 근데 큐슈 섬은 지금도 일본에서 관광섬 말고는 딱히 돈을 버는 게 없어요. 큐슈 섬 쪽이 외구가 진짜 많아요. 왜? 생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려 말에 보면 우리가 언제도 배울 때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입, 그 홍건적이 원나라를 무너뜨리던 주원장 세력의 일파를 이야기하는 거고 외구의 침입이 되기 심했잖아요. 그 외구가 가마쿠라幕府에서 무로마치幕府넘어가는 과도기에 생성된 집단이죠. 그래서 결국 고려가 어떻게 망했냐? 그러니까 고려라는 나라는 너무나 운명적으로 힘든 나라예요. 왕조가 운영되는 동안 거의 100년에 한 번씩 이제 정말 경천동지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란이 지배하는 세상, 그 다음에 금나라가 지배하는 세상, 몽골이 지배하는 세상, 명과 이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었던 뭐예요?幕府,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거기서 무너진 거죠. 거기서 무너졌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성계와 정도전의 등장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니까 다행히 왕조는 망했지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암기식으로 배우면 자, 거란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 1차 침략은 누구죠? 저기 1차 침략은 저 까먹었어요. 이렇게 제가 강사로 성공 못하는 것 같아요. 1차 침략 뭐였죠? 서희, 3차 침략 강감찬, 귀지대첩 시험 만들어 딱 하고 윤관 정권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사실은 특히 지금 우리 입장에선 이게 되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렇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점점 관심이 멀어져가는 것 같아요. 근근데 어제 제가 여기 영풍문고인데 K문고 앞을 지났는데 다시 변했습니다. 종각 영풍문고 근처에서 앞을 좀 더 많이 지났대요. 교문고 앞이었는데 지났는데 거기서 미얀마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미얀마 분을 이렇게 모금을 하는 걸 봤었어요.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는 다 잊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우리의 인권의식이라는 것은 손가락 몇 마디에서 끝났구나.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누구를 비판하다기보단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보면 이야기거리가 많죠. 그리고 이거를 자녀들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면 정치 얘기 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아이들한테 주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은 몇 번 찍어야 돼. 이건 너무나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 하나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거 나름 재밌죠? 네. 어떤 건 재미없었나 볼까요? 자, 댓글 다치고요.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인간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랬는데 방송에서 봤을 때 좀 되게 재치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보니까 얘가 되게 살 쪼잔하고 그렇다. 그건 정확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렇게 막 빵빵 터뜨리지 못해서 복잡한 얘기고요. 김윤호 들어보셨죠? 마지막 얘기예요. 김윤호 아시죠? 몽골의 2차 침략 당시에 살리타이가 이렇게 쳐들어왔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저기 한데 그 사람이 이렇게 처인성 일대를 지날 때 뒤에서 화살을 쏴서 죽였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통념을 깨드릴게요. 첫째, 놀랍게도 무신 정권은 강화도만 지켰어요. 삼별초 아시죠? 삼별초 6만 정도 되는 6만 정도 추정을 하는 그 대구는 강화도만 지켰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이 나라의 지배층이 자기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저기 어디 압록강이 됐든 대동강이 됐든 우리나라 강이 많잖아요. 압록강이 됐든 대동강이 됐든 임진강이 됐든 거기서 방어선을 치고 산도 많잖아요. 결기를 부리면서 싸워야 되는데 천리장성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최후가 싹 자기 핵심 병사 끌고 강화도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별초의 함경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권 무너졌을 때 사실은 삼별초가 제주도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민중을 위한 항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데모 항쟁지 가면 제가 지금 해준 얘기랑 전혀 다르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학에서 연구한 결과와 현재 전시물의 내용 차이가 좀 커요. 그건 앞으로 하나하나 좀 풀어갈 숙제인데 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몽골 하면 몽골이 4번 10만 대군을 끌고 온 줄 아시죠? 아니에요. 1차 침략 때 10만 대군 끌고 왔는데 그때는 사실 최후 정권이 투항을 했어요. 투항을 해서 그냥 갔어요. 왜냐면 몽골은 조선은 그 고려를 점령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고려를 길들이고 어디에요? 중국을 침략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최후가 군대를 끌고 강화도로 들어가니까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2차 침략 때는 살리타이를 맞춰서 살리타이가 사령관이었거든요. 사령관을 죽이니까 사령관이 죽으니까 갈 수밖에 없었어요. 3차 침략 때부터는 몽골군은 언제나 5천 미만의 군대를 보냈고 5천 미만의 군대가 강화도로 공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강화도가 아니라 민가를 공격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왜? 민중들을 괴롭히면 민중들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면서 무신 정권이 투항하겠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약간 새로운 이야기죠. 이거를 제 말이 안 믿겨지시면 책을 사보셔도 되고 어디 가서 느껴보시면 되면 날씨 좋은 날 강화도로 놀러 가세요. 날씨 좋은 날 강화도로 놀러 가면 강화도하고 김포 사이에 강이 요만하거든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어요. 거기를 못 넘어온다? 거기를 못 넘어와서 강화도를 지켰다? 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도가 무조건 불패의 섬이다라는 이야기는 병자호란 때 악기 상황 하나도 몰랐었던 조선의 조정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최근에 역사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면서 무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최근에 이런 연구가 다 됐거든요. 근데 여튼 보세요. 지금 일단 배경에는 약간 화나죠. 아, 최고 되게 짜증나요. 근데 사강. 근데 아무튼 이렇게 아무도 안 지켜주는 상태에서 처인성에 있는 이 양민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김윤우는 이거는 승려로 돼 있지만 이름이 김윤우라고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승려 출신 같아요. 그 고려는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승적을 가져다 벗었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김윤우는 승적이를 경험했었던 사람 같아요. 나중에 가면 아예 김윤우로 상장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승려는 아니에요.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김윤우가 살리타이와 싸워서 이긴 건 다 아는 얘기인데 비슷한 시점을 보면 충주 지역에서도 승려 우본이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아서 몽골과 끝까지 싸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최후가 투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승려 우본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항쟁을 하지 않고 왜 너가 투항을 하냐 하면서 그 다음 해가 되면 우본과 우본을 따르는 노비 군대가 최후 정권과 싸워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몽골이 침략을 하면서 지배층은 백성을 안 지켜주고 백성은 자체적으로 항쟁을 하려고 하고 이게 막 엇갈림이 나면서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다 보면 김윤우가 2차 침략을 받고 1253년 가면 김윤우가 처인성이 아니라 충주성으로 가요. 충주성이 어떤 곳이다? 노비와 승려들이 몽골인과 싸운대요. 거기 가서 끝까지 싸우는데 여기 보면 이거 이제 고려사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노비 문서를 불지르고 소와 말을 나누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민중들을 기업하는 방법이 그런 거죠. 문서 다 태워버리고 소와 말을 나눠주면서 너희들이 나와 협력해서 몽골을 막으면 우리가 신분이 상승될 것이고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다. 민중을 독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잠시 잠깐의 타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거 보면 막 강렬하게 외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민중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처럼 사실 이때도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 속에서 김윤호 본인도 계속 승진을 했고 처인도 처인 부곡이었거든요. 부곡은 양민이지만 차별받는 양민들이에요. 처인 현으로 승격이 됐고 충주도 충주 현으로 승격이 돼요. 즉 이 시기 몽골 항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보면
무능한 지배층, 우리의 통념과 다른 역사학의 발전, 여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점으로 들어가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민중 이야기를 가버리면 그 혼란의 시대 때 김윤호와, 그리고 우리가 다 기억 못하지만 김윤호 같은 진정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뭉쳐서 이 어디에요? 고려와 싸워서 이기면서 스스로의 삶의 자리를 더 낮게 만들어갔다. 이런 것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름대로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나름 재밌게 들으셨어요? 제발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재미없더라 뭐 이런 것들이 그러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냥 오늘 1시간 짧은 시간인데 계속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저 되게 감정적이었잖아요. 어떤 것은 민중 이야기도 하고, 지대층에 대한 비판도 이야기하고, 국제관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도 얘기하고, 여러 감정을 드러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적이 대자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역사를 바라보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바꿔간다면 우리의 삶에 그것이 뭐가 치고하는 드라마 제작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삶에 굉장히 행복한 도구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책 쓰기도 하고 활동도 계속 하겠지만 그러한 문화의 전파자로서 하게 만들어서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 얘기 오늘 마치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시간만 2, 3분 남겼어요. 많이 질문을 못 하는데 질문 있으시면 혹시나 답변을 해드릴게요. 질문 네, 좀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네. 굳이 제 제자가 왔네요. 제자에게 티가 안 내도 되는데 주목받고 싶어하는 친구여서. 감명 깊게 오랜만에 잘 들었고요. 김윤우라는 영웅이나 아니면 그 시대 때 열심히 같이 항쟁했던 민중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감정적으로 감동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 우리 사회가 꼭 힘든 상황이 아니라 태평한 상황, 낮에는 살만한 상황에서도 좋은 일화나 감정들이 충분히 영웅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그게 불가능하고 꼭 힘든 상황이 닥쳐야만 훌륭한 사람들을 부각하는 식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껏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또 새로운 얘기를 해달라는데, 제가 이제 이 책에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되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 아직 사실 연구 많이 해요. 다만 그게 연구 가능성이 되게 좋은 거는 조선 후기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남아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굉장히 번역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 이렇게 독해도 가능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같이 이렇게 그 지난 100년의 신문들 다 데이터베이스 되죠. 그래서 지난 우리의 근현대 100년사에 대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잊혀졌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서 이야기하는,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 때문에 했던데 내가 내 책 얘기하는데 다른 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기 출판사 이걸 찌르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옛날에 봤던 책 중에 삼순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삼순이 책이 뭐냐면 버스 안내양, 여공, 할아버지, 식모,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좀 슬픈 이야기긴 하다. 근데 아직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도 책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 삶의 이야기가 있었군요. 저는 이제 다른 책에도 앞으로 우리 이건상무에 나오면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요즘에 재밌는 연구자는 뭐냐면 조선 후기 때 먹거리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지금 보면 저도 우리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인데 보내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애들 피아노 학원 보냈잖아요. 조선시대 때 조선의 군인들이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붓글씨는 당연히 잘 썼겠죠. 근데 가야금이 또 그때 필수 악기였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특히 실학자들의 문화를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이 글도 잘 쓰고 사상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배운 것들은 주로 사상가로서 실천가로서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야금, 뭐 이렇게 뭐 퉁소, 여러 악기들을 갖고 와서 자기들이 같이 막 연주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안에 삶을 달래기도 하고 정원도 가꾸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하나하나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조금 더 좀 새로운 관점에서의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현재까지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화를 많이 해보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충 답변이 됐죠? 네. 한 분 정도? 혹시 더 있으신가요? 한 분이 해준 게 다행이네요. 네. 아까 고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선일보의 그 땅의 역사를 쓰는 박종희 씨라고, 박종희 씨가 내국노 고종이라는 그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고종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그 계기는 뭐라고 보세요? 그 고종에 대한 계기는 사실은 2000년에 이태진 서울대 석좌 교수께서 고종 시대의 재조명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게 나름 학계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었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은 고종이 개혁군주고 그리고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중요한 업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두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논란이었고 사회적으로는 뮤지컬 명성황후 같은 것들이 굉장히 뜨면서 이슈가 됐었어요. 근데 그런 흐름이 오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태진 교수님 워낙 훌륭한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학계에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학계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학자들 비판이 오다가 지금 말씀하신 내국노 고종 같은 게 이제 그 결과 속에서 아예 이번에는 이렇게 책이 나오면서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종에 대해서 뭐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거냐 부정적으로 볼 거냐라고 한다면 사실 만국의 군주이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를 가는 데는 좀 한계는 있겠죠. 근데 여튼 간에 그런 배경으로 사실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 책이랑 관련 자료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또 있으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냐면 저 어제 애들 책 냈잖아요. 근데 자녀가 계시다라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이벤트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곳이 서대문양무소가 됐든 박물관이 됐든 좋은 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봐도 좋은 자리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데 많이 가서 여러 일들을 하지만 가보면 항상 비슷한 초상을 주말마다 봐요. 그 주말마다 비슷한 초상이 뭐냐면 엄마가 의지를 내서 애를 데리고 나와서 애는 막 뛰어다니면서 다 궁금해요. 근데 엄마는 사실 잘 답변을 못하면서 남편한테 좀 해봐 하는데 남편은 뒤에서 투덜투덜 보면서 야 피곤해 저기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장면을 너무 보면서 그 엄마의 그 남편에 대한 분노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매주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역사를 좋아하나 이거 있고 싫어하나 이거 그러니까 없는데 다만 그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더라도 엄마 아빠가 미리 특정 공간을 정해서 그 공간에 대한 스토리를 사전에 준비하고 가셔서 한번 가이드를 해주세요. 그거 되게 다른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가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아이는 반응할 거예요. 저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진지하게 얘기하면 저희 첫째는 그래 끝이야 지나가요. 절대 진지하게 듣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질문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하나 분명한 건 부모의 진정성만큼 이 아이들이 알아요. 생각보다 오래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되게 중요한 질문에 대해 내가 답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그거는 아빠 오늘 준비해 왔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는 엄마랑 아빠가 준비해서 한 2주일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줄게. 이렇게 하고 절대 까먹지 말고 그 아이는 까먹더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인문학적 수양, 단순하게 역사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좀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꿈나무사 책이 꼭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저희 소극적으로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